여러분 안녕하세요.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동안 묵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예 그 파트만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냈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제 소송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소송으로 너를 이기겠어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말리고 싶어요. 그런 마인드는 좀 버리셔야 되고, 실제로 소송에 이기시려면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긴 상태로 시작하시는 겁니다.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봐야 되고,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소송에서의 어떤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뭐 큰 거짓말이 아니고요. 그 얘기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. 그걸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한다는 걸 이제 법적으로는 뭐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분명히 그 계약대로 되면은 다 상관없는데 그 계약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쉽게 이제 가려고 뭐 어차피 뭐 내가 속아 본 적도 없고 뭐 속겠어? 설마 저 사람이 나를 뭐 이런 마인드로 계약서도 안 쓰고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. 예. 그냥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까 뭐 이걸 하겠지? 나중에 가서 그거 문제되고 문제가 되는 게 뭐 하루나 이틀 뒤에나 되면은 뭐 모르겠죠. 근데 보통은 문제가 되는 거는 한참 뒤란 말이죠. 뭐 몇 개월 뒤, 뭐 1, 2년 뒤 이렇게 되니까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계약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믿고 서로 하다 보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.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. 제가 하나 권고해 드릴 거는 친한 사람일수록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. 그거는 서로가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여러분들께서는 소송을 하시기 전에 그 일단 일상생활에서 계약서를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꼭 쓰시는 쪽으로 이제 하셔서 좀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고 특히 뭐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이제 송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 명의 통장에서 실제 입금 받을 사람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철칙입니다.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에다가 돈을 넣으라고 해서 넣어요. 그러면은 그 입증이 힘들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엄연히 피고는 그 쳐죽일 놈인데, 내가 돈 빌려준 놈인데, 자기 돈 안 빌려갔다고 그래버리면은 추가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. 뭐가 됐건. 더군다나 무슨 뭐 대포 통장을 통해서 했던지 이러면은 또 골치가 아픈 거죠.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피고될 이 쳐죽일 놈이 돈을 빌려가면서, 야, 이거 네 명의 통장은 지금 못 쓰니까 저기 이 통장으로 해줘. 뭐 보니까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에요. 해달라니까 해줬어요. 그럼 그거만 믿고 그냥 어차피 통장 거래 내역 있으니까 되겠지. 천만의 말씀이에요. 그걸 대포 통장이면 어떡하실 거예요. 그러면 나는 피고는 결국에는 나중에 일이 틀어지면은 피고는 돈 안 빌려갔다고 한다니까요. 그럼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죠? 제일 좋은 거는 차용증을 따로 쓰시고 도장을 뭐 제일 좋은 거 인감도장 그 상대방 거를 받으신 다음에 돈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실무상. 그러니까 계좌로 보통 많이 하는데 계좌로 이렇게 쏘실 때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제 이렇게 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좋습니다. 어쨌든 요지는 얘기가 점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지는 그 평소에도 증거 수집을 잘 해놓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두셔라. 차용증 이런 것들. 그리고 하나 또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제가 겪었던 사례는 제 경험담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저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는 거예요. 그 아는 사람이.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죠.
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, 증거 뭐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돈도 심지어 현금으로 줬대요. 현금으로. 그럼 100만 원, 뭐 200만 원 이런 돈을 현금으로 줬는데 그걸 뭐로 입증해야겠어요? 걔가 안 줬다고 하면 끝인데. 걔는 완전 땡큐죠. 빌려간 사람은 나 돈 빌려간 적 없다. 현금으로 받았는데 뭐 영수증 받은 것도 없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근데 이제 카톡 대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핸드폰 바뀌면서 뭐 지워버렸대나 뭐 이러더라고요. 그럼 그 지워버린 그 카톡 내용을 복구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디지털 포렌식 하시는 그런 사설 업체도 있거든요. 그런 데 가서 이제 복구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마 서버에 남아있으면 모를까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복구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 비용을 알아보니까 뭐 100만 원, 2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뭐냐고요. 평소에 그 카톡 하나 캡처하는 것만 있어도 증거로 쓸 여지가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해놔서 평소에 증거를 수집을 안 해놔서 그거를 소송한다고 또 돈을 써요. 근데 예를 들어갖고 뭐 빌려간 돈 200만 원인데 디지털 포렌식 복구하려고 200만 원을 박냐는 거죠.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. 밑을 노르신 거예요. 예.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도 또 따로 들죠. 시간, 노력. 그러니까 얼마만큼 평소에 증거를 수집을 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. 나중에 일 터지면은 정신 없어요. 예. 평소에 다 백업 해놓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앵그리 모드가 급상승한단 말이에요. 이제 소송을 해야 될 지경에 이제 이르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,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새끼가 갚는다 뭐 1년이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갚는다 노래만 부르고는 안 갚는 거죠. 예? 그럼 이제 점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? 앵그리 모드가 되는 거예요. 앵그리 모드. 분노가 꼭대기까지 차고 이제 결국엔 사고까지 치는 거예요. 참다 못해서 이제 전화를 욕질을 하는 거죠. 이 새끼야, 돈 왜 안 갚아? 니 도대체 몇 번째야? 이게 지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. 예? 그렇게 앵그리 모드가 되는 것까진 좋은데 그 앵그리 모드가 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없으면 증거가 있으면 그냥 그거를 해갖고 하면 되겠지만 증거가 없다. 그러면은 만들어야죠. 어떻게 만드나요? 그러니까 없었던 걸 뭐 무슨 사무소 위조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좋은 분위기가 항상 좋을 때 증거는 분위기가 좋을 때 확보를 해놓으셔야 돼요. 아닌 말로 전화 통화로라도 녹취를 따세요. 그래갖고 야 너 저번에 3년 전에 그 빌려간 1,000만 원 왜 아직도 안 갚냐? 도대체 몇 번째냐? 이런 식으로 해서 좋게 타일르면서 그 사람한테서 어떤 진술을 유도를 해내는 거죠. 야 내가 진짜 그 돈 1,000만 원 빌린 거 가지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냐? 날파리가 날아다니네.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입에서 돈 빌렸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게 아니면 문자로라도 1,000만 원을 내가 빌려간 거를 알 수 있도록 누가 봐도 판사가 봐도 딱 얘가 1,000만 원 빌려간 게 맞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대화를 오간 걸 캡처를 해놓으시든지 해놓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앵글이 이런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네가 사람이냐 뭐 짐승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은 증거가 있으면 바로 앵그리 모드 오케이. 근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일단 증거를 분위기 좋을 때 확보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 앵그리 모드 기억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뭐 받아낼 길이 없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질싸움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무턱대고 소송을 걸면 이기겠거니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억울하니까 제가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. 실제로 봤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뭐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제가 지금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소송에 걸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보고 이제 막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거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. 보니까 내용이 별거 없어요. 그냥 그쪽 사람 그쪽 이제 지금 저랑 아시는 분의 그 아버지는 이제 피고가 된 건데 위자료를 10억 달라는 청구를 받았다는 거예요.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. 위자료 10억? 야, 위자료 10억. 어디 무슨 미국도 아니고. 일단 안심하시고 또 청구 원인 같은 거를 이제 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무슨 뭐 채용 과정에서 어떤 무슨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데 그게 자기 커리어랑 맞물리면서
결국에는 정신적으로 10억 정도의 그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. 예. 에휴, 그 원고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렇게 소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자료 10억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사람이 몇 명이 죽어야 되냐 그러면 한 열댓 명 죽으면 뭐 될까 말까? 우리나라가 정신적 피해가 이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다시 할 거거든요. 위자료 시리즈로 좀. 근데 위자료 이거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. 진짜로. 뭐 되도 않는 판례도 많고요. 근데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자기는 그렇게 소송을 한 거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. 더군다나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했다니까요. 말이 돼요 이게? 그거를 받아주는 변호사는 또 에휴, 그러니까 어쨌든간 그 좀 질싸움을 하지 마시고 좀 내가 얼마를 청구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거는 차라리 그 소송보다는 당사자와의 어떤 물론 당연히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소송을 하는 거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소송으로 이제 판결로 받는 돈보다 차라리 화해를 했으면은 더 많이 받았을 법한 것들도 있어요. 그건 물론 이제 모르는 거죠. 그건 결론적인 얘기니까 가정적인 어떤 상황을 따졌을 때 차라리 그냥 쇼부를 봤으면 적당히 쇼부를 보고 판결로 가지 않고 그냥 화해나 어떤 조정으로 그냥 끝났으면은 더 좋을 법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. 쉽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, 진짜로. 그런 것들을 좀 잘 내가 이거를 소송을 해서 판결로 돈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뭐 법적 절차를 하더라도 조정이나 화해로 그냥 끝내서 마무리 질 건지는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이제 일반인들은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좀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 뭐 법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상의를 해보시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최대한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까? 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?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?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? 이런 걸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일단은 소송을 무턱대고는 하지 마시고 좀 잘 따져보시고 만약에 하셔야 된다면은 증거부터 일단 잘 확보를 해놓으시고 평소 생활하실 때도 어떤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의 경우라는 게 있어요. 항상 사람은 만약 1%를 대비를 하는 게 그게 보험이고 그게 뭐 유비무환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잘 됐을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셔라. 예, 그게 오늘 저의 조언입니다. 어쨌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소송은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자. 화이팅!